안녕하세요. 리드런의 독서 감상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대하소설 토지 3권의 리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줄거리를 화면에 정리했지만 눈을 감고 라디오처럼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3권의 역사적 배경은 1900년부터 1903년 정도로 보여지고 서희를 기준으로 보면 8살부터 11살까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일본의 직접적인 국권 침탈이 시작되는 해를 1904년으로 보는데 이는 1904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나 일본이 승기를 잡고 한일의정서, 제1차 한일협약 등 일본과의 불평등 협약 등이 순차적으로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토지 3권은 1903년까지의 내용이 펼쳐지고 소설 내용에서 특별히 역사적 배경을 다루는 곳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역사적 배경을 생략하고 소설의 줄거리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최치수 살인사건으로 관하로 끌려간 평산과 칠성은 사형에 처해졌고 귀녀는 뱃속의 아이 덕분에 출산 때까지 사형 집행이 미뤄집니다. 최천반댁 사건을 뒤늦게 들은 강포수는 매일 귀녀가 갇힌 감옥을 찾아가고 귀녀가 죽은 뒤 그녀의 아들을 데리고 산으로 떠납니다. 아이가 자신의 아이인지 칠성이의 아이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살인사건이 있은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서희는 상복을 벗고 3년 집상을 마쳤습니다. 서희는 9살, 길상이는 16살이 되었고 목소리도 제법 굵은 변성기가 되었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칠성, 평산, 귀녀는 모두 사형당했고 평산의 아내 하만댁은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그의 두 아들 거보기와 한보기는 외산촌집에 맡겨졌고 마을 방문을 딱 끄는 거보기와 달리 정이 많은 한보기는 마을 사람들을 한 번씩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한보기를 멀리하던 마을 사람들도 네가 무슨 죄가 있냐고 한보기를 받아줍니다. 이제 한보기는 외산촌댁과 어머니 무덤이 있는 마을을 오가며 지냅니다. 사건 이후 마을을 떠났던 칠성이의 아내 이민애도 자식 셋을 데리고 거짓골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살인자의 가족이라고 이민애를 상종도 하지 않았지만 두만네는 얼마나 힘들었으면 다시 돌아왔겠느냐며 이민애를 챙겨줍니다. 용이도 강청댁 몰래 이민애에게 보리쌀도 갖다주고 감자도 갖다주며 도와줍니다. 이민애는 3년 동안 타지를 돌아다니며 온갖 고생을 했기 때문에 거짓골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 용이에게 딴 마음을 품는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으나 용이가 밤늦게 갖다준 감자를 보며 용이 앞에서 서럽게 눈물을 흘렸고 용이는 이민애의 그 모습을 보며 월선이가 떠남과 동시에 고장났던 자신의 남성이 꿈틀댐을 느낍니다. 이민애가 마을로 돌아온 뒤 첫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일손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민애는 다시 마을에서 쫓겨날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었는데 이민애는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쫓겨나기는커녕 점점 예전의 생명력 있는 얼굴과 몸매를 다시 되찾았습니다. 윤씨 부인은 칠성이가 살인에 관여하지 않았고 씨만 빌려줬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고 사형당한 것이 조금 과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민애에게 소작을 붙일 밭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제 마을의 안악들은 이민애를 공공의 적으로 생각합니다. 처음 거짓골로 왔을 때 불쌍하여 그를 옹호했던 두만네마저 이민애를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강청댁은 이민애를 찾아가 한바탕 난리를 칩니다. 용이가 밤에 이민애를 찾아간다면서 꼬리치지 말라고 머리채를 붙잡고 난리를 치고 이를 듣고 있던 마을 안악들은 안 그래도 미워 죽겠던 이민애였기에 모두 다같이 이민애를 다구리 놓습니다. 이때 갑자기 용이가 나타납니다. 이민애를 구해준 용이는 강청댁에게 아이를 못 낳는 여자는 옛부터 쫓겨나도 할 말이 없다고 하면서 이민애는 내 아이를 가졌으니 앞으로 이민애에게 행패 부리지 마라고 못 박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모두 놀라고 용이는 이 사건 이후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월선이 떠난 뒤 변한 것과 정반대로 뻔뻔스러워졌고 추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용인은 이민혜와 강청택 두 여자를 번갈아 가며 몸을 광적으로 탐리겠지만 일을 끝내고 나면 너희들이 짐승이지 사람이냐며 나도 짐승이라고 하면서 헛웃음을 웃곤 했습니다. 이렇게 변한 용희의 모습을 보고 사람이 변한 게 아니고 변해보고 싶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 같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서울로 올라갔던 조중구는 최치수가 죽자 최참판댁에 내려와 사랑채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댁 노비들은 물론 마을 사람들도 조중구를 최참판댁 과객 이상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윤씨 부인이 서희를 데리고 최참판댁의 논밭을 둘러보기 위해 며칠 동안 출타할 때도 윤씨 부인은 조중구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봉순내가 알아서 처리하라고 위임했습니다. 자신이 있는데 종놈에게 집안일을 맡기고 출타하는 윤씨 부인에게 조중구는 엄청난 모욕감을 느끼지만 머지않아 이 모든 것을 꼭 되돌려 주리라 마음먹습니다. 이에 조중구는 다시 서울로 올라가 자신의 아내 홍씨 부인, 꼽추인 아들 병수, 그리고 종 2명 등 가족 전체를 데리고 평사리로 내려오는 강수를 던집니다. 조중구의 아내 홍씨 부인의 등장은 소설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녀는 조중구보다 한술 더 떠서 염치가 없었고 오자마자 자신이 서희가 쓰는 별당을 써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조중구는 윤씨 부인을 찾아가 서울에서 자신들의 집이 망해서 어쩔 수 없이 가족 모두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윤씨 부인은 김서방 내가 쓰던 뒷채를 수리하여 지내라고 얘기하고 이 과정에서 조중구는 윤씨 부인에게 어떻게 종들이 살았던 곳에서 지내라고 하느냐며 이야기하지만 윤씨 부인은 거기가 정 싫으면 다시 서울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중구는 언젠가 최참판댁의 재산을 모두 차지하게 될 날을 생각하며 또 한 번 숨죽이며 뒷채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다 조중구에게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오니 바로 마을의 역병이 찾아온 것입니다. 역병으로 인해 윤씨 부인, 봉순내, 김서방이 모두 죽었습니다. 서희 입장에서는 자신을 든든히 지켜줬던 최참판댁 기둥들이 모두 사라져버린 것이고 조중구 입장에서는 자신 앞을 가로막았던 큰 장애물들이 한순간에 모두 사라진 것입니다. 역병으로 인해 안채와 사랑채 등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조중구와 홍씨 부인, 그의 아들 꼽추 병수는 모두 뒷채에서 한 발짝도 밖으로 나가지 않았으며 일본 유학을 통해 안 지식으로 자신들만 모든 물을 끓여 먹었습니다. 심지어 윤씨 부인이 돌아가실 때에도 밖에 나와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고 역병은 마을에서 모두 사라졌습니다. 역병으로 문희원도 죽고 강청택과 이민혜의 두 아들들도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이야기의 빠른 흐름을 위해 작가가 역병을 등장시켜 제거할 사람들을 빨리 제거하고 넘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역병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이민혜만 용희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제 조중구와 홍씨 부인의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홍씨 부인은 바로 윤씨 부인이 사용했던 안방을 가로챈 뒤 고방 열쇠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삼수에게 김서방이 했던 역할인 마름을 맡겼고 다음에 마을 흉년이 찾아오자 윤씨 부인이 했던 것처럼 곡식을 풀라고 지시합니다. 문제는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줬던 윤씨 부인과는 달리 조중구 가족들에게 호의적인 사람들에게만 곡식을 풀었고 최참판댁 나리들을 그리워하거나 자신이 최참판댁 곡식을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일절 곡식을 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최참판댁 안의 종들끼리도 최참판댁의 땅을 부쳐먹는 마을의 소장농들끼리도 암암리에 서희를 따르는 파와 조중구를 따르는 파로 갈라지게 됩니다. 최참판댁 종들 중에서는 수동이, 길상이, 봉순이, 마을 사람들 중에는 목수 윤보, 용이, 영팔이, 한조 정도가 최참판댁 서희 편이었고 나머지 종들과 마을 사람들은 모두 조중구에 붙기 시작했습니다. 수동은 의리 없는 놈들이라고 욕했지만 어차피 최참판댁이나 조참판댁이나 그 양반이 그 양반 아니냐고 다 쓰러져가는 최씨 가문에 충성할 게 뭐냐고 오히려 따지지요.
이제 최참반댁 안에서 서희가 있는 별당은 고립된 성이 되었습니다. 봉순이는 전령병이요, 수동이와 길상이는 결사되었습니다. 수동이와 길상이는 누구든지 서희를 건드리는 놈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가만두지 않는다는 정신으로 서희를 지켜냅니다. 그런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서희가 자신의 힘을 한번 크게 펼치는 일이 일어납니다. 고방에서 쌀을 꺼내던 삼수가 홍씨 부인에게 서희 어미 별당 아씨가 구천이와 여기서 갇힌 뒤 누군가 문을 열어주어 도망갔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서희가 들은 것입니다. 서희는 채찍으로 삼수를 사정없이 내리쳤고 수동이와 길상이를 시켜 밧줄로 묶은 뒤 고방에 가두라 지시합니다. 홍씨 부인 앞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이 무슨 짓이냐며 홍씨 부인도 소리를 꽥꽥 질렀지만 서희는 꿈쩍도 하지 않았고 홍씨 부인도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아무리 뭐라 해도 최참반댁의 중심이 여전히 서희에게 있음을 나타내주는 에피소드였습니다. 최참반댁 여자 종 중에서 사모리는 중구가 겁탈한 이후 자신을 잊으면 안 된다며 중구에게 한 가닥 희망을 갖지만 중구는 홍씨 부인이 무서워서 눈길 한번 안 주고 급기야 홍씨 부인에게 걸려서 옷이 찢기도록 매타작을 당하고 고방에 갇히기를 여러 번 하였습니다. 조중구는 삼수에게 그런 사모리와 혼인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홍씨 부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모리와 자신이 재미를 볼 수 있다는 파렴치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중구의 신복 삼수는 자신도 어차피 여자가 그리운 상황이기 때문에 나쁜 제안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강원도 산삼장수를 따라갔다던 월선이가 또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산삼장수는 월선이의 삼촌이었습니다. 월선이는 중국의 간도 지역에서 국밥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왔습니다. 용인은 그녀를 찾아가 보고 두 번 다시 자신을 떠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월선도 이제 떠나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면서 자신에게도 님 닮은 애기씨 하나 주라고 애원합니다. 용인은 이민애와 월선 이후 두 집을 왔다 갔다 하며 살아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동진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동진을 기억하시나요? 이동진은 최치수의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치수가 살아있을 때 삐딱하지 않게 정상적인 대화를 이어나갔던 거의 유일한 사람이었고 최참반댁 못지않은 좋은 가문의 당주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동진의 집을 이부사댁이라 불렀습니다. 이동진은 최치수가 죽기 전 서울로 올라가 국경을 넘을 거라고 말한 뒤 사라졌고 그 길로 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는 연해주에서 5년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정확히 어떤 일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평소 나라의 위태로움을 걱정하고 하층민과 민중의 봉기로 이뤄낸 동학란을 높이 평가하는 점에 비추어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하지 않았을까 조심스레 생각했습니다. 그런 이동진이 집을 떠나 있을 때 최참반댁 윤씨 부인은 이부사댁에 꼬박꼬박 곡식을 보내줬고 그 집 장자 이상현에게 용돈도 붙여주며 애틋한 관심을 표시했었습니다. 그래서 한간에는 윤씨 부인이 서희 애기씨의 남편감으로 이동진의 장남 상현도령을 마음에 두고 있는 게 아니냐는 소문도 돌았지만 상현은 이미 정혼자가 있었습니다. 여튼 그런 이동진이 5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아내의 염씨와 아이들의 인사를 받은 그는 그간의 최참반댁 사정에 대해 듣게 되고 최참반댁으로 길을 나섭니다. 수동이와 길상이는 이동진이 오는 것을 보며 마치 최치수가 살아 돌아오는 것 같은 든든함을 느낍니다. 그들은 이동진이 조중구 체제의 최참반댁을 다시 정상화시켜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를 맞이했고 조중구는 최참반댁 내의 자신의 위치에 고춧가루라도 뿌리면 어쩌나 하며 불안해하는 마음으로 이동진을 맞이했습니다. 이동진은 윤씨 부인의 선영에 인사를 하고 서희를 만나보고 치수의 묘에 들려 인사를 한 뒤 조중구와 술자리를 갔습니다. 그는 돌아가는 사정을 금세 파악했지만 아무리 절친한 친구의 집이라 해도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하여 선을 긋습니다. 우관 스님은 영곡사에서 내려왔고 김훈장의 집에 들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
이동진이 평안도 묘양산 근처에서 구천이를 보았다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토지 3권이 끝났습니다. 토지 3권은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장은 아니었습니다. 기존의 이야기를 확실히 매듭 짓고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기 위한 새 판을 펼치는 장이었습니다.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윤씨 부인, 봉순내, 김서방으로 연결되는 윤씨 부인 사단을 역병으로 날려버렸습니다. 이에 조중구는 비로소 최참판댁 안을 비집고 들어갈 수 있었고 자신의 아내 홍씨 부인과 자신을 따르는 삼수를 비롯한 머슴들을 조금씩 규합하며 자신의 비대위 체제를 더욱 견고하게 구축해 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동이, 길상이, 봉순이는 서희 애기씨 절대 사수를 주장하며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연대를 형성하고 11살이 된 서희는 아직 어린 나이에도 과감하고 결단력 있는 언행으로 조중구와 홍씨 부인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얼추 힘의 균형이 맞춰진 것 같습니다. 어린 소녀만 남겨진 최참판댁, 안으로는 수동이, 길상이, 봉순이, 밖으로는 윤보, 용이, 영팔이, 한조, 이들과 함께 서희는 과연 조중구의 공격을 어떻게 막아내며 최참판댁의 재산을 지켜나갈지 궁금해집니다. 토지 4권은 시대적으로도 1904년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일제가 본격적으로 우리나라를 침탈하기 시작한 때이니만큼 다음 영상에서는 더 많은 이야기들이 역사적인 사건과 맞물려 돌아갈 거라 기대됩니다. 오늘 토지 3권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가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잘 보고 계신지 혹은 제가 잘하고 있는지 피드백이 궁금합니다. 그럼 다음 토지 4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